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어느 주택가. 어이, 거기 멈춰. 소문 들었으면 너희들도 잘 알 거야. 우리가 어떤 놈들인지. 순순히 가진 거 다 내놓으면 살려는 줄 테니까. 허튼 짓 하지 마. 이곳에는 벌건 대낮 주택 앞에서 복면을 쓴 강도로 보이는 남자 2명과 한국인 남자, 그리고 젊은 미국 여자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연쇄 강도범으로 보이는 복면 강도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미국 여성은 공포에 휩싸이며 다리까지 후들거리고 있는데요. 옆에 있던 한국 남자도 강도의 등장에 상당히 놀랐는지 소지품을 이리저리 뒤적거리더니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곳에서는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경찰조차 어찌할 바를 몰라 한참 동안 고생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주택가에서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학 생활을 누리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 릴리 베넷이라고 합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꿈은 이상형의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인데요. 이제 갓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학 생활을 하는 주제에 너무 일찍 결혼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미성년자인 학창시절부터 늘 그러한 꿈을 꾸던 아이였습니다. 늘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당부하시길 결혼할 남자가 아니면 애초에 만나지 않는 게 낫다는 말을 해주셨죠. 그 말인즉슨 남자를 만나려거든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라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효녀로서 부모님의 기대에 응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남자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기도 했죠. 노력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제가 원래 학창시절부터 인기가 많았던 여자였습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꽤 훌륭한 외모에 활발한 성격, 그리고 남자들의 애간장을 녹여버릴 듯한 애교까지 겸비했으니까요. 이런 저였지만 친구들이나 많은 남자들에게 별종이라는 말을 종종 듣고는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의 독특한 이상형 때문인데요. 보통 유럽이나 미국의 여자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남자는 근육질의 남자거나 터프한 남성성이 돋보이는 남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죠. 저는 지능이 높고 머리가 좋은 남자에게 아주 사족을 못 쓰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생길 영리한 아이들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미소가 지어지네요. 결국 저는 제가 다니는 대학교 내에서 저의 이상형에 부합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사랑에 빠졌죠. 그 남자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고 공부도 곧 잘하고 아는 것도 많은 아주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이 남자에 빠져버린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저에게는 최근 들어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릴리, 나 이번 학기만 마치고 휴학할까 해. 아마도 꽤 긴 시간 동안 하게 될지도 몰라. 군대에 가려고 하거든. 한국은 남자들이 군대에 가는 것이 의무라는 거 알지? 근데 사실 나는 병사로 갈 생각은 없고 간부로 지원하려고. 간부라서 휴가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내가 한국에 들어가야 하니까 자주 만나지 못할 거야. 너는 내 여자친구니까 미리 이야기하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너도 차분하게 잘 생각해봐. 저에게 있어서 남자친구의 말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결과였으니까요. 그럼 내 결혼은? 우리 아기들은? 저 혼자서 벌써 결혼까지 갔다가 아기까지 낳고 행복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는데 마치 남자친구는 저에게 이별이라도 선언하는 듯 차갑게만 보였죠. 게다가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 한국에는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하는 법이 존재했는데 남자친구는 그 2년짜리 군대에 가려는 게 아니었어요.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를 해야 하는 직업 군인의 길을 가려는 것이었죠. 이걸 이별 선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물론 7년 내내 보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와 비슷한 수준의 발언처럼 들렸습니다. 하루라도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은 남자친구였으니 말이죠. 빠져도 완전히 푹 빠져버린 제 탓이었습니다. 그런 남자친구의 생각은 알지도 못한 채 혼자서 결혼해 아기에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도 아니었던 거죠. 한국의 문화에 대해 잘 아는 친구들 말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2년짜리 의무 복무를 하는 경우에도 많은 커플들이 이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겠죠. 2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니까요. 더구나 하루라도 떨어지기 싫은 젊은 커플들 사이에서는 더더욱 크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죠.
저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는 듯 했지만 저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죠. 제가 한국을 몇 번 가기도 하고 남자친구도 미국으로 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찌저찌 만남을 이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 절벗고 시간은 길게만 느껴졌죠. 그렇지만 이 남자를 포기하면 두 번 다시는 이런 남자를 만나지 못할 것만 같았기에 그러한 결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를 기다리기로. 그런 남자친구와 지속적인 연인 사이로 만남을 이어가기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결심을 한 저를 주변에서는 가만두질 않았죠. 평소에도 대학교에서 남자들에게 대시를 많이 받던 저였는데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버리자 그때부터는 기다렸다는 듯 다시 남자들의 대시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친구들까지 미팅이나 남자들과의 헌팅을 시도하기 위해 저를 이용하기 시작했죠. 그러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저는 꿋꿋하게 현혹되지 않고 버텼습니다. 몇 년만 견디면 내가 그토록 원하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 저의 결심은 결국 본의 아니게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은 늘 저에게 제정신이냐고 면박을 주기에 이르렀고 7년 동안이나 그 짓을 한다는 거야? 라며 그냥 다른 남자를 만나라는 직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친구도 있었죠. 그럼에도 저는 그 유혹을 모두 뿌리치고 있었는데 친구 하나가 계획적으로 만들어 놓은 계략에 넘어가는 바람에 남자친구와 했던 약속 한 가지를 어기고 말았습니다. 남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을 것. 여자친구들끼리 만나서 노는 술자리라고 해서 나갔더니 그 자리에는 이미 남자들이 여자 쪽 숫자와 맞춰서 앉아 있더군요. 저는 곧바로 눈치를 채고 자리를 드려고 했지만 친구들에 의해 저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의도치 않게 남자친구와의 약속을 어기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일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왠지 내 자유를 억압받는다는 느낌도 들었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다고 했던가. 왜 갑자기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거지? 주변에서는 남자들이 지속해서 대시를 해오고 친구들에게 유혹의 말들을 계속 듣다 보니 저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욱하더군요. 그러한 상황에 처하자 내가 너무 이상형에 목매어서 집착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현실적으로 한국 남자친구와 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이로 느껴졌고 어쩌면 우리가 서로 인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이 없었더라면 말이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지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휴가를 받아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 남자를 사랑하고 그리워했는지 깨닫게 되었죠. 정말 오랜만에 만난 우리는 마치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목숨을 건 채로 연애를 하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역시 저는 이 남자와 헤어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남자친구가 휴가를 나오고 저와 미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사건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대학교에 휴학을 늘리기 위해서 학교에 방문했고 저와 식사하기 위해 우리 집으로 향했죠. 오랜만에 휴가를 나온 남자친구가 고맙게도 장을 봐와서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준다며 홈데이트를 할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한 저와 남자친구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이, 거기. 뒤로 돌아봐. 거봐. 동양인 맞잖아. 소지품 있는 거 전부 내놔. 죽기 싫으면 허튼 짓 하지 말고. 뒤에서 나는 큰 고함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는 검은 복면을 뒤집어 쓴 건장한 남자가 2명 있었고 저희에게 총을 겨누며 가진 것을 모두 내놓으라며 협박을 했죠. 제가 미국에서 평생을 살고 있었지만 뉴스에서만 보던 총기 강도를 만나게 되자 진짜 농담이 아니라 오금이 다 저리더군요. 다리가 덜덜 떨릴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얼굴도 보이지 않는 저 복면 강도들이 그저 손가락만 까딱하면 이번 생과는 영영 작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되어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자칫하면 그들에게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죠.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고 하라는 대로 다 했더니 확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들 말이에요. 저는 쓸데없이 영화를 많이 봤는지 그러한 것들이 생각나며 공포에 휩싸였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분명히 남자친구도 이 상황에 놀라고 무섭기는 매한가지일 텐데 그이는 되려 얼굴에서 침착함이 묻어나왔습니다. 원래 남자친구가 평소에도 성격이 침착한 편이긴 했지만
한국인들의 특성상 성격이 급하고 덜렁대는 부분도 있었는지라 이러한 남자친구의 생소한 모습에 저는 오히려 남자친구가 무척 당황해서 저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저는 잠시 후 벌어진 장면들에 흰자위가 희번덕거릴 정도로 기겁하여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분명 제 두 눈으로 보고는 있었지만 믿어지지 않았죠. 사람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으니까요.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강도는 2인조로 움직이고 있었고 한 명은 권총을, 다른 한 명은 권총처럼 생긴 비슷한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남자친구는 소지품을 모두 달라는 강도의 요구에 순순히 응했죠. 그런데 남자친구도 지금의 상황에 극도로 긴장을 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아마도 손을 떨었을 것입니다. 지갑을 강도에게 주려던 순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바로 그때였어요. 그 순간 강도는 본능적으로 떨어지는 지갑을 주우려고 흠칫하며 허리를 굽혔죠. 그와 동시에 남자친구는 번개처럼 지갑을 떨어뜨린 바로 그 손으로 강도가 가지고 있던 권총을 빼앗았고 순식간에 그 강도의 팔을 꺾어서 다른 강도와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강도의 비명소리. 남자친구는 곧바로 저에게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남기고 도망가는 강도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서웠고 겁이 났지만 순식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에 더더욱 혼란을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남자친구의 말을 다시금 상기시킨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강도를 쫓아간 남자친구가 잘못될까봐 겁이 나기 시작했고 걱정이 되었죠. 그리고 왜 비명을 지르고 쓰러진 것인지 알 수 없는 제 앞에 있는 강도가 깨어날까 무서워서 손과 다리를 묶을 것이 없나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집 앞으로 경찰이 도착했고 쓰러져 있던 강도는 체포가 되었죠. 그렇게 모든 것이 끝이 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절한 강도가 경찰서에 연행되고 나서도 한참이 지났지만 남자친구는 돌아오지 않았고 걱정이 된 저는 경찰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기에 이르렀죠.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남자친구와 연락을 취하려고 해봐도 소지품을 모두 꺼내서 이곳에 두고 사라진 것이어서 그럴 수가 없었죠. 저는 일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리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남자친구를 보지 못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군대에 갔다가 휴가를 나오기까지의 그 긴 시간 동안이 지금의 몇 시간에 비하면 아주 짧게 느껴질 정도였죠. 남자친구는 그로부터 몇 시간째 실종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에게 이러한 실종 사실을 알려야 하나 고민을 해야 했죠. 아직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경찰에 수시로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수사 상황에 관해서 물어보는 것이 전부였죠. 그렇게 슬픔과 절망에 빠진 채로 7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기어이 최악의 순간을 대비해야만 했죠. 하지만 저는 그 절망이 환희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7시간 만에 남자친구는 거짓말처럼 제 앞에 나타난 것이죠. 아주 몰골이 말이 아닌 상태였지만요. 남자친구는 자신을 걱정하는 저를 오히려 걱정해 주었죠. 아마도 다른 무리의 강도들에게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거나 겨우 어떠한 계기로 탈출을 하게 된 것이리라 생각했습니다. 아직 잡히지 않은 강도와 그 패거리들이 우리에게 보복을 하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공포에 몸이 떨려오는 듯했죠.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황급히 경찰에 알리자고 남자친구에게 말했지만 남자친구는 느닷없이 형편없는 몰골과는 어울리지 않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천천히 남자친구는 입을 뗐고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릴리, 강도들은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 지금쯤 도망간 놈뿐만 아니라 다른 패거리들까지 죄다 경찰에 인계되었을 테니까. 미안해. 연락도 못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사라져서. 아무래도 너한테 연락하면 다른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나갈까봐. 그러면 너나 나나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아무래도 도망간 그 강도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또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러 올까봐 걱정이 돼서 내가 꾀를 좀 부려봤어. 알고 보니 도망간 강도는 총이 아니라 전기 충격기라 불리는 전기총을 소지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한 명은 총으로 위협을 하면서 다른 한 명이 뒤에서 전기 충격기로 우리를 쏴서 마비시킨 후에 강도질하는 그런 수법이었던 것이죠.
남자친구는 다른 학령이 지니고 있는 것이 권총이 아니라 전기 충격기라는 것을 파악했고 이미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낼 때 그 모든 상황을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긴장하고 무서워서 지갑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계획된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듯 했습니다. 사람이 그 순간에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하지? 진짜 영리하다 못해서 이건 거의 천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남은 강도가 전기 충격기로 남자인 자신을 먼저 쏘려고 할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지갑이 떨어질 때 인간의 본능을 이용하여 움찔거리게 만든 다음 권총을 빼앗았다는 거였죠. 당연하게도 그 이후에는 전기 충격기가 자기 동료에게 적중하여 권총을 빼앗긴 강도가 기절했던 것이고요. 이제야 그 모든 의문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의구심은 모두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7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하는 것이었죠. 릴리, 내가 톰 크루즈 좋아하는 거 알지? 그래서 늘 위치 추적기를 구비해서 다녔거든. 도망간 강도 놈이랑 몸싸움을 좀 하면서 추적기를 달아두고 일부러 놓아줬지. 그랬더니 그놈이 알아서 자기들 패거리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주지 뭐야. 그래서 확실해질 때까지 혼자서 추적을 좀 하다가 경찰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익명으로 제보하고 이렇게 온 거야. 오빠 멋있지? 저는 대답 대신 오빠의 등짝에 날카로운 스매싱을 먹여주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위험한 짓을 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했고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라는 뜻이기도 했죠. 한편으로는 한국의 특수부대가 정말이지 대단한 군인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빠는 특수부대 중에서도 근접 전투 무술 교관 역할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오빠의 그 몸놀림들은 명불허전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오빠라는 호칭은 여보로 바뀌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은 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위치 추적기까지 들고 다니는 여보가 무섭기는 했지만 그때 이후로 저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제가 먼저 프러포즈를 해버렸습니다. 다른 여자들에게 빼앗기기 싫었거든요. 결혼하기에 조금 이른 나이긴 했지만 저는 요즘 너무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친구 중에는 미국 놔두고 굳이 한국에 가서 사는 게 힘들지 않냐고 하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에서 생활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런 소리를 하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한국에서 며칠이라도 살아본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기가 아주 불편하고 힘들다는 사실. 그게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중국 베이징의 어느 주택. 유학 갈 곳이 그렇게 없니? 아무리 그래도 한국을 돈 주고 가서 뭘 배운다는 건지 이 아비는 당최 모르겠구나. 이곳에는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달라는 대학생 막내딸과 그녀의 아버지가 다소 과격한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분쟁의 끝은 막내딸의 승리로 끝난 듯 보이는데요. 사실 그녀도 한국에 가려는 이유가 한국에 무언가를 배우려고 가는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단지 자신의 모국인 중국을 떠나본 적이 없는 여성이 미래의 중국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중국보다 후진하고 소국이라 배운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려는 목적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서 충격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고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는 한국을 방문하면서 어떠한 일들을 겪었던 것일까요? 뭐? 한국이 무슨 선진국이야?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학교에서는 그저 우리 중국보다 작고 후진한 소국이라고 하던데 저는 중국에서 나고 자란 여대생 왕메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중국 내에서 받은 교육들 덕분에 전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가 중국이라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라면 모두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러한 중국 특유의 중화사상 교육 때문에 저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고 앞으로 세계를 선도할 나라는 중국 하나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부모님으로부터 그러한 교육들을 받게 되니 저로서는 그것이 진리여 세상의 이치인 줄 알았죠. 또한 저는 중국 외에는 다른 국가로 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외국의 문화나 물건들을 경험해 본 적도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저였기에 그 일들은 저의 호기심과 애국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어느 날 저는 국제 채팅 사이트 커뮤니티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유리라는 친구를 알게 되었죠. 그 친구와 저는 서로가 다른 국가에서 살고 있음에도 대화가 잘 통했기에 빠르게 친구 사이로 발전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친구와 대화를 하는 것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는
은근히 중국에 살고 있는 저를 안타깝게 여기는 듯한 뉘앙스를 물씬 풍겨대기 시작했거든요. 오히려 제가 보여야 할 반응을 한국에 사는 그 친구가 저에게 보였던 것이죠. 게다가 윤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중에서는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세계 정세들에 대한 것들도 많았는데 그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 많았죠. 전혀 다른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유리라는 한국인 친구가 조금은 이상한 사람이거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무식한 친구라고 생각했죠.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중국에서도 명문대에 다니면서 그 중에서도 꽤 공부를 잘하는 편이어서 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엘리트 대학생이었기에 더더욱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인 친구의 말대로라면 되려 중국인보다 한국인들이 더욱 선진 문물을 가까이 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야?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될 중국인데 한국은 그저 중국보다 작은 소국일 뿐이잖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짐과 동시에 오기마저 생겨났습니다. 그 친구에게 진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은 중국이 될 것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곧바로 부모님에게 달려가 다짜고짜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달라고 쪼르기 시작했죠. 유학 갈 곳이 그렇게 없니? 아무리 그래도 한국을 돈 주고 가서 뭘 배운다는 건지 이 아비는 당최 모르겠구나. 물론 처음에는 부모님도 저의 이러한 부탁을 들어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부모님은 결국 저의 의견에 마지못해 찬성을 해주셨고 나중에는 거의 포기를 한 듯 싶었어요. 뭐 요즘 중국의 경제가 일시적으로 좋지 않아서 힘든 청년들이 많다곤 하지만 그건 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일이었습니다. 워낙 부모님이 예전부터 사업을 운영하여 부유하게 자라난 탓이겠죠. 그렇게 저는 기어이 한국으로의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팅 커뮤니티에서 사귀게 된 한국인 친구 유리는 실제로 만나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정상적이고 착실한 학생이었고 제가 한국 생활을 적응하는 데 유리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 중 저에게 있어서는 다소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경험은 제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놀라울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무조건 한 명 이상은 미국 혹은 유럽에서 온 듯한 서양인들이 보였죠. 내가 정말 동방의 아시아 국가로 유학을 온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특정 구역에서는 흑인, 백인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국가와 민족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언젠가 한국 유학 중 사귀게 된 한국인 친구들과 술집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이탈리아와 체코에서 온 남자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들과 합석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하지만 모두들 즐거워하는 분위기였지만 유독 저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제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 유학생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했을 때부터 무슨 이유에서인지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좋은 쪽이 아닌 나쁜 쪽으로 말이에요. 이탈리아와 체코에서 온 남자들은 한국인 친구들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매우 들뜨고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제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밝혔을 때는 얼굴에 티가 날 정도로 표정에서 실망감과 당황감을 표출했죠. 도대체 왜지? 왜 저들은 한국인 친구들에게는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하면서 나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거야? 그것도 내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밝힌 순간부터 말이야. 혹시 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나? 혹시 우리 중국이 자신들의 모국과는 대립되는 경쟁 대상이라서? 저는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중국은 앞으로 세계를 선도할 최고의 선진국이 될 텐데 그런 우리에게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유럽인들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몰랐죠. 하지만 그렇다는 것 치곤 조금 이상했습니다. 저들과 대화를 해본 바로는 그들이 세계 정세나 선진국인이 경쟁이 하는 것에는 별다른 관심도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어쩌면 저쪽 나라에서는 중국보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일이 있은 뒤로 아주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한국인 친구들과 평소에는 잘 어울려 다니다가도 동양인이 아닌 유럽이나 미국인들이 보이면 말수가 적어지는 아주 고약한 버릇 말이에요. 아니, 말수가 적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을 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직 한국어를 원활하게 구사하지 못했고 그런 저를 미국이나 유럽인들이 본다면 한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챌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죠. 제가 왜 이런 눈치를 보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한국이라는 타국에서 유학 생활을 해야 하는 저에게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점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생활이 1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야 말았죠. 한국에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생활하다 보니 한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친하게 지내던 친구 2명이 저에게 해외여행을 가자는 놀라운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어를 조금은 능숙하게 할 줄 아는 정도가 되어서 한국 생활이 조금씩 편해지고 좋아지고 있었는데 뜬금없는 해외여행 제안에 어안이 벙벙했죠. 알고 보니 1년 전 술집에서 만났던 체코 친구에게서 자신의 모국으로 놀러 오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그 당시의 기억이 별로 좋지는 않아서 망설여졌습니다. 게다가 저로서는 지금 한국으로의 유학도 큰 모험이었고 놀라운 경험의 연속이었는데 이곳에서 다시 유럽으로의 해외여행이라니 사실 조금 무섭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이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늘 그런 것인가 봅니다. 제가 경험하지 못한 곳을 경험해 본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속에 설레임이 생겨나니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기어이 체코로의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체코 땅을 밟는 순간부터 놀랍고도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체코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아주 기분 나쁜 경험을 했는데요. 입국 심사를 위해 우리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과연 아름다운 풍경과 관광지가 많은 관광 국가라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입국 심사 줄도 길게 늘어져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었죠. 그런데 저와 함께 줄을 서서 기다리던 한국인 친구들은 무언가를 목격하더니 갑자기 저에게 "우리 먼저 들어갈 테니 천천히 오라는 말을 남기고는 제가 서 있던 라인을 벗어나 구석 쪽에 줄로 걸어가는 게 아닙니까? 처음에 저는 대체 무슨 이유로 저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해서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이 제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라는 외국인이기에 차별을 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한국에 있을 때도 하지 않던 텃세를 이런 곳에서 부리나 싶은 생각에 역시 한국인들은 제가 보고 듣던 대로 소심하고 이중적이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서운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도중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저보다 늦게 구석 쪽에서 줄을 서고 있었던 한국 친구들이 이미 입국 심사를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리저리 둘러보니 한국인 친구들이 통과한 입국심 4대 쪽을 보니 줄이 별로 길지 않았고 저와 같은 검은 머리의 동양인들만 줄을 서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인 친구들이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녀보지 못한 것을 빌미로 저에게 장난을 친 것이라 생각했죠. 원래는 저쪽으로 들어가면 더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저만 여기에 남겨놓고 자기들끼리만 그쪽으로 빠져나간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러한 생각이 들자 저는 더 이상 원래의 줄에서 대기하며 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졌고 한국 친구들이 빠져나간 곳으로 거침없이 움직였죠. 어이구 저 애꿎은 한국 친구들. 내가 바보인 줄 알았니? 나도 중국에서는 나름 인재로 꼽히던 유망한 사람이라고. 이러한 생각을 하며 의기양양하게 한국인 친구들을 쫓아가려고 했던 저였지만 잠시 후 저의 앞에는 큰 벽이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의 좌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있는 사람이 저에게 무뚝뚝하게 다가왔고 그들은 저에게 한국인이냐고 물었죠. 저는 왜 이런 걸 묻는 건지 당최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자랑스러운 저의 모국인 중국을 외치며 나는 중국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내 한국인 친구들이 조금 전에 이곳으로 빠져나갔고 그들이 나에게 장난을 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었죠. 하지만 그들은 저의 그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표정을 지으며 이곳은 한국인이 아니면 통과할 수 없으니 원래 대기하던 입국심 4대 쪽으로 줄을 서서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러한 반응에 매우 당황했고 부끄러웠으며 화가 났습니다. 세계를 선도할 최고의 선진국이 될 중국의 국민에게 왜 이토록 외국인들은 불친절하고 대우를 해주지 않는단 말인가. 심지어 우리보다 작은 나라인 한국인에게는 이토록 대우를 잘해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저의 분노감에 불을 지피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인만 가능하다던 해당 통과대에서 노랑머리의 외국인이 통과를 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죠. 그럼 그렇지. 저것들이 지금 나를 우롱하고 차별을 했던 거였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저는 거의 뚜껑이 열려버렸죠. 노랑머리 서양인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분명히 중국인인 저만 차별을 하는 것이라는 증거와도 같았으니까요. 결국 저는 다시 해당 프리패스 입국대로 다가가 아까의 무표정 직원에게 따지기 시작했죠. 조금 전에 노란 머리의 서양인이 통과하는 것을 봤다. 당신 말대로라면 여기는 한국인만 통과가 가능한 전용 입국대라는 것인데 아까 그 서양인은 어떻게 통과를 한 것이냐? 이건 대놓고 나를 차별하는 행동이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렇게 무표정이던 입국대 직원은 살짝 당황하더니 처음으로 인상을 찡그린 채 저에게 말했죠. 그 사람은 서양인이지만 한국으로 귀화를 한 한국인이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곳은 한국인 전용 프리패스 심사대이니 중국인은 저 옆에 있는 입국 심사대를 이용해 달라고 말이죠. 저는 정말이지 그 순간만큼은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들어가서 숨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고 처음으로 제가 중국인이라는 것이 창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한국인 친구들이 부러워지는 순간이기도 했죠.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하여 외국으로 입국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하던데 과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법도 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중국인보다 한국인이 유럽 국가들에서 더욱 나은 대접을 받고 있다는 증거와도 같은 일들이었기에 저는 정신이 혼란스러운 지경이 되어버렸죠. 여행을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자 그때는 무슨 정신으로 여행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자 저는 비로소 한국이 중국보다 소국이며 중국보다 못살고 잘난 것이 없는 국가라는 기존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땅만 넓고 인구만 많았지 한국보다 실속은 전혀 없는 빈 껍데기 같은 곳은 아닐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었죠. 그러고 보니 한국은 위인들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과거의 위인들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의 위인들. 하나같이 능력들이 출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은 게 한국이었죠. 스포츠 계통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인들까지도. 제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좁은 땅에서 적은 인구를 유지하는 한국에서 이처럼 잘난 사람들이 끝없이 배출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요. 저는 진심으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궁금했죠. 왜 이토록 인구가 많고 땅도 넓은 중국보다 한국에서 더 유망한 인재들이 나타난 것이며 세계에서 더 인정받고 대우받는 것인가에 대한 현상들을요. 그래서였을까요? 저 나름대로 큰 충격에 휩싸여서 그런지 한국인 친구에게 이러한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었죠. 그리고 돌아온 그 친구의 말에 저도 모르게 긍정의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글쎄, 나도 그렇게 자세한 세계 정세나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혹시 이런 게 아닐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잖아. 어떤 사람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특별한 선택을 해온 결과물이라는 것. 아마도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대우받고 인정받는 것은 그동안 우리 한국인들이 해왔던 행동들과 선택들이 비로소 지금에서야 결과로 돌아오는 게 아닐까? 한국으로의 2년 유학을 마친 저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 시간들은 저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20년의 세월보다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우물 속의 개구리로만 살아가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제부터라도 저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한국만큼은 무리일지 몰라도 저 하나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바꿔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저의 이런 선택도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